12점 정도 채워질수록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질까요? 더 좋은 가구, 더 편리한 가전, 더 비싼 물건을 들였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공사 현장과 사람의 집을 함께 보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 수많은 집,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얼굴들까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집이 가득 찬 곳일수록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채우는 것이 곧 풍요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현관에 물건을 놓고 장가를 맞고 마음까지 가득 쌓아주면서도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 한 방울을 담으면 없습니다. 집도,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지나는 이유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살아온 세 곳에 열려야 할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삶의 무게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왜 인생이 맞춰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열려야 할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치는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비어있음이 모든 기능을 만든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올 모든 이야기는 그저 정리기술이나 생활습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왜 막히는가? 왜 답답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길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배를 띄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결과 뒤에 있는 조건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피어있음은 부족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나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안이 피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릇은 그 순간 쓸모를 잃습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가 많아서 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직접 보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막혀 있으면 그 건물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이라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현장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막히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도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온 이유는 창문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흐르는 이유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집을 물건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잘 사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워두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느꼈습니다. 집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얼굴에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쉴 곳이 없는 집에서 마음이 쉴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물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가 아니라 과잉입니다. 비어있음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남겨둔 자리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 사람이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를 자리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도 내려가야 합니다.
이 비움의 원칙이 실제 삶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문자수로 나는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나 매일 지나치지만 가장 쉽게 막아버리는 곳, 바로 집의 얼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문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집의 모습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이제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여러 종류의 집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집도 보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의 집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집의 크기와 사람의 평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넓었습니다. 방도 많고 가구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물건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공간은 가득 차 있었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휴기가 어렵겠구나. 반대로 잃은 집도 있었습니다. 결코 넓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고 새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었으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비워둔 자리가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재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집안을 채우려 합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면 괜찮아질 것 같고 무언가를 놓아두면 불안이 가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집은 점점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괴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막연한 정리가 아니라 정확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영향력이 큰 것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누구에게나 그이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늘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걸 바꾸와 아니 만나는 경계 바로 그곳에서 집의 기운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현관이 집의 얼굴이라 불리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어야 할 세 자리 이제부터 이야기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바꾸어야 하는가? 무슨 먼저 열어야 이 답답함이 풀리는가? 나는 많은 집을 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큰 집이라도 막혀 있으면 무겁고 작은 집이라도 열려 있으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딱 세 곳입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열어도 집의 분위기와 사람의 마음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지배의 얼굴입니다. 둘째는 지배의 눈입니다. 셋째는 지배의 뿌리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는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며 가장 많이 확인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들어옵니다. 빛과 바람도 밖에서 들어옵니다. 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늘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그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리, 바로 현관입니다. 나는 현관을 볼 때면 그 집의 이야기가 절반은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현관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두 가지 착각이 무엇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흐름이 시작되는 문이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열어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나는 현관을 집의 얼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람도 얼굴에서 인상이 결정되듯 집도 현관에서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현관은 단순히 더 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보이지 않지만 흐름 또한 이 문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관이 막히면 집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나는 수많은 집을 방문하며 현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선한 현관입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고 물건이 쌓여 있으며 청소는 늘 미뤄집니다. 잠깐 두었다는 것이 어느새 오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관에 들어서면 공기가 먼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 토로는 정리되지만 좋다는 것들로 가득 찬 현관입니다. 어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장식품이 여러 개 넣어 있었고 식물도 여러 그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분명 좋은 뜻으로 하나하나 들여 놓았을 것입니다. 이 집에 좋은 기운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현관은 너무 처봤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 몸을 비켜야 했고 청소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맞이하려 했지만 정작 들어올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물건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바른 물건이 10개의 어설픈 물건보다 낫다는 것을 장식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문 안에 공간이 없다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은 길입니다. 그 길이 물걸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뜻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비워 둔 자리야말로 사람과 공기와 흐름이 편안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현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남기고 비워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기는 기준을 바꾸면 흐름이 바뀐다. 이제 현관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모두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극단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현관은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고. 사람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공기가 막히지 않아야 하며 눈에 들어온 첫 장면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곳에 놓인 물건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는 이유로 혹은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것들이 현관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는 신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절반은 이미 열립니다. 현관은 전시장도 장고저 아닙니다. 장식품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들여놓았더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뜻은 흐려집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남기고 그 주변에 여백을 주십시오. 그 여백이 있어야 그 하나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종료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의 대부분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것도 칠하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운이 오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현관이 열리면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집을 낮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 집이 먼저 맞아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 그 사이에 시간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현관은 작아 보여도 그 영향은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늘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빛과 바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창은 집의 눈이다. 막히면 말도 멀어진다. 이제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반밖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일해야 할 곳은 창가와 창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집의 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듯 창이 막히면 집은 숨을 잃습니다. 나는 많은 집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가가 물건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언젠가 쓸지 모르는다는 이유로 쌓아둔 것들이 졸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빛은 들어올 틈이 없고 바람은 길을 찾지 못하면 됩니다. 집안은 낮에도 어둡고 공기는 오래 머물러 무거워집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아름답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창가를 철옥으로 가득 채운 집들입니다. 식물들이 졸지어 서 있고 작은 가구들이 그 사이를 채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창문 앞에 서면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식물도 가구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을 때입니다. 빛이 닿지 않으면 식물도 힘을 잃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공간은 금세 답답해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늘 같은 원리를 보았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일은 반드시 도대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흐름이 끊기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빛을 맞이하고 바람을 통과시키고 멀리 바라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초록은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비워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창 앞에 쓰면 가까운 초록과 함께 멀리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는 일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닙니다. 눈앞의 일에 가진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도 넓어집니다. 집이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앞에 두 것을 아무리 잘 열어도 이것이 막혀 있다면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리, 바로 마음입니다. 집은 정리해도 마음이 막혀 있으면 다시 흩어진다.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두 곳 현관과 창가를 아무리 잘 열어두어도 이 마지막 자리가 막혀 있으면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집의 뿌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은 깔끔했습니다. 현관도 정돈되어 있고 창가에도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그늘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후를 들어보니 마음속에 놓아두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됐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미 지나간 일들이 밤마다 돼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집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마음이 먼저 어지럽기 때문이라는 점 강조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은 무식적으로 바깥을 채우려 합니다. 무언가를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 원리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일의 순서도 흐드러지고 현장도 금세 복잡해야 됩니다. 아무리 규칙을 세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을 채우는 것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에 대한 원망,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비움은 물근에서 끝나면 안 된다. 마음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피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마음에 남은 것 하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느낀 서운함 하나, 내일에 대한 걱정 하나,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오늘을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쌓이면 어느 순간 숨이 편해지고 집도, 삶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곳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